안녕하십니까. 시민 디펜스 채널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호주 보병 전투 장갑차 교체 사업인 랜드 400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장갑차의 추세를 보면은 장갑차처럼 많은 변화와 트렌드를 가진 무기 시스템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총, 기관총, 기관포,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 발칸포까지 장착하기도 하고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세계 전투차 장갑차의 추세와 발전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력을 베이스로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궤도형과 빠른 기동성을 기본으로 하고 기습 타격과 신속한 이동을 하고 치안 유지 등에 쓰이는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려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면 가장 전투를 많이 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강조하는 이스라엘이 왜 60톤에 가까운 장갑차를 운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직접 전쟁에 나가보니 많은 도심 전장에서 기동시 장갑차의 방어력이 그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장갑차를 수송용 이동수단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는 이미 실전을 통해 메르카바 전차의 바디를 개조한 지체만한 나메르 장갑차를 사용했었습니다. 나메르 장갑차는 전후 좌우 측면 RPG-7의 방어력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대전차의 H2탄 및 날개 안정탄의 방어력도 가진다고 합니다. 나메르 장갑차를 보면 모듈식 장갑에다가 V형 하부 장갑팩을 가지고 있고 APS 능동 방어 장치까지 구축되어 있는 완벽한 방어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을 것 같은 나라 호주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왜 강력한 장갑차를 필요로 했었을까요? 호주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UN 평화유지군으로 해외 파병에 참여하면서 IED 및 도심 기동 전개에 있어서 보병 전투 장갑차의 완벽한 방어력을 절실하게 필요했고 강력한 방어력과 공격 능력을 가진 보병 전투 장갑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걸프 전쟁 수행 당시에 파괴된 장갑차는 불과 20여 대에 불과한데 이라크 점령 이후 반군이나 레지스탕스와의 도심 안정화 전투에서 투입되었던 장갑차들은 150대의 장갑차가 완파되었으며 700대에 가까운 장갑차가 크고 작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군사 강국인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BMP 장갑차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체첸을 진압하면서 아주 박살이 났었습니다. 이제 실전을 치르며 나타나는 문제들은 장갑차의 강력한 방어력을 필요로 했고 장갑차가 전차 이상의 방어력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차보다 더 비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된 호주 장갑차 무기 획득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장갑차 획득 사업에는 세계 유수의 BAE, 라인메탈, 그리고 보잉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탈레스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메이저 방산 메이커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하나 디펜스가 라인메탈과 함께 복수의 경쟁 후보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출 몇 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무기 시스템의 발전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드백의 랜드 400 사업에 참여해 있어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분명히 메이커 인지도의 부족입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아직까지 한국 방산기업의
단점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단점을 얘기한다면 경쟁사인 라인메탈에 박소 장갑차가 있어서 지금 링스 장갑차가 선정이 된다면 두 가지가 복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유지와 보급 비용이 절감된다는데 분명 단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독일 무기 시스템이 사실상 많이 비싸서 이게 라인메탈의 장점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성능은 비슷한데 현대의 소나타와 포르쉐의 부품 중 어느 것이 비쌀까요? 최소한 2배 내지 3배는 포르쉐 쪽이 비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시민 디펜스에서는 이것이 단점은 단점인데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무기 시스템의 특성상 정치적인 연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호주와 한국과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정치 역학상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이 많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최고의 장점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레드백의 유력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리모트 컨트롤 기관포로 장착된 부분이 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게 라인메탈이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기관포를 만들지 못하는 회사도 아니고 기반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라인메탈이 ROC를 변경하면은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장점일지 몰라도 그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한국 무기 시스템 중 K9처럼 레드백은 경쟁 기종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가격비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하나 레드백은 현지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방산 사업은 무기 획득에 있어 현지 기업과 생산 노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현지 기업과 하나 디펜스와의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의 많은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전 호주 무기 도입 사업에서도 2차 산업이 부족한 호주의 특성상 현지 노동자들과 노조가 해당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투트랙 전략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AS21의 포탑은 현지 기업인 EOS와 이스라엘 엘빗이 같이 생산한 컴퓨터 원격 정밀 사격을 기반으로 하는 T2000 포탑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동 방어 시스템, 체프, 추적 장치, 센서를 달고 있고 그리고 작은 특징 중에 하나는 그 하부 ID를 방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부용 보병 수송 공간 및 그 다음에 운전석에 지뢰 방어용 체어를 장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K21의 약간의 부족함, 수상 도하를 위해 장갑 방어에 조금 부족함을 남긴 K21의 장갑을 레드백은 더 많은 무게와 엄청난 방어력이 어느 정도일지 사뭇 기대가 큽니다. K21이 사막 지역인 중동과 호주 같은 나라는 크게 수상 도하의 필요성이 없어서 수출에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ROC가 도리어 장갑차의 현대적인 트렌드인 강력한 장갑 방어에 부족함을 남기지 않았나 작은 아쉬움이 났습니다. 다행히 한국과 유사점이 많은 필리핀의 경전차 도입 사업에서 K21 105mm 저반동포 보전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유력한 보도에 의하면 뛰어난 성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레드백의 미래 장갑차에 적용될 기술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백은 바라쿠다 이동형 위장막은 아직까지 별다른 보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비스의 아이언 비전. 이것은 이제 4차원 외부 영상들을 안에서 헬멧 F-35의 헬멧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버전이고요. 네트워크 교전이 가능하며 호주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의 중요성은 사실 K-21 개량 사업 그리고 미래에 기반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획득 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방위 산업체의 세계 메이저화에 중요한 자리로 위치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방산 기술의 발전, 왜 어떻게 이루어지고 발전했을까요? 한국의 무기 시스템의 장점은 ADD 등 국가 참여 주도형 개발과 기업 주도의 생산이 적절하게 매칭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계 메이저 무기 시스템 기업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개발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한국 무기 시스템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디펜스 레드백의 사업 방향은 미래 한국 무기 시스템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가까이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미 한국 방산 무기와 필리핀 간의 컬래버레이션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FA50, K151 소형 전술 차량, K136 다련장, 호세 라잘급 호위함, 대구급의 무장 축소형이라고 하는데 약간 하이 버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2 소총까지, 거기다 이번 K21 105mm 버전 장갑차가 유력하고 올해 중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대우조선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하거나 비슷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한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북으로 대치된 상황에서 한국은 그동안 많은 국방비 지출을 통해 탱크, 자주포, 장갑차 등 미국을 제외한 서구 유럽 전체를 합친 것만큼의 재래식 국산 무기 시스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앞으로 우리 유무형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수의 무기 시스템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값싸고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의 생산과 운영 유지를 할 수 있으며 세계에서 하나뿐인 국가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의 내용은 한국의 기업 문화인 완벽한 납기일과 추후 AES 시스템까지 갖춘 세계 무기 시스템 시장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빠르고 정확한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시민 디펜스 채널에서는 호주의 전투 장갑차 우선 사업자 선정이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의 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지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메이저 시스템과의 결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나 간섭을 좋은 내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 무기 시스템의 인식에 우수한 성능의 저렴한 한국 무기 기술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그 시너지는 미국에게도 대량 생산에 따르는 천문학적인 가격의 부담을 줄여주고 다양하고 풍부한 선택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메이저 무기 시장에 진출하는 첫 대형 방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최강인 미국의 각종 무기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참여하기 힘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항공통합 무장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정찰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 등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 시스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참여하고 선택되어야 될 이유와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고 사용하는 전형적인 세계 5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필요한 기본 재래식 무기 시스템 중 한국의 손을 거쳐야 더 우수하고 더 저렴하고 더 완벽한 비용 대비 최고의 효율을 만든다는 걸 미국 또는 세계 각국에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바로 미국이 우리가 미국 무기를 쓰는 수입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거대한 방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의 중소강국이며 반도체 장치를 직접 개발 및 생산 시스템까지 수직 계열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국 중 하나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핸드폰 센서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반도체 기술은 각종 무기 시스템의 전자장비와 항전 제어 장비, 미사일 센서 등으로 발전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는 수준 차이는 있지만 중국과 한국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디펜스 채널에서는 추후에 또 다룰 내용이지만 한국 최고의 미래 방산 무기 시스템은 지상 무기 시스템은 당연한 거고 아마도 미사일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지금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나 보잉, BAE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로 자랑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듯이 지금의 반도체만큼이나 첨단 방산 시스템은 미래 한국의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위치 지어질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이번 호주와 미국의 장갑차 교체 사업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이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